2025년 11월 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62일째, 그리고 휴전 1단계 발효 27일째를 맞이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수감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또 미국 뉴욕에서는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가 뉴욕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뉴욕을 만든 사람들, 바로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어쩌다가 오늘날 뉴욕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유진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스라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제일 남쪽 지역이죠. 라파를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약 200명 정도의 하마스 대원들이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고. 과연 이 200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냥 터널 안에서 지들끼리 굶어 죽도록 그냥 막아놓고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터널 안에서 이 200명의 이 하마스 대원들을 죄다 끄집어내서 체포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일단 이 현재 상황이 이 200명가량의 하마스 대원들이 IDF가 통제하는 지역의 지하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터널 밖으로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IDF 군대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채널 12에 따르면 지난 3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세력이 무기를 포기하면 안전 통행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더 많이 넘겨줄 경우에만 이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으로의 통과를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는데요.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벤그비르 안보장관도 이 200명 전원을 사살하거나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쪽에서도 이건 2023년 10월 6일로 돌아간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다 보니까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무기를 포기하면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언론 보도를 일축을 했고, 그리고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 안보 위협을 제거하겠다라는 기존 목표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는 휴전 상태예요. 그런데 마치 하마스가 지세상을 만난 것처럼 지금 난리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미군의 드론이 지금 하마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하늘에서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입니까? 하마스가 뭘 하고 있던가요? 네, 이번 영상은 미 중부사령부인 센트콤이 직접 공개한 드론 영상 자료인데요. 가자 남부 칸 유니스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센트콤은 하마스 요원들이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트럭 운전사를 공격하고 그리고 물품을 빼앗은 뒤에 길가에 버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영상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구호 트럭을 세워서 그 운전사를 중앙 분리대로 유인을 했고 그리고 공격해서 길가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식량과 구호물자를 싣고 있는 그 트럭을 훔쳐서 달아났는데요. 운전자의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고요. 미군은 국제 파트너들이 이렇게 매일 600대가 넘는 구호 트럭을 가자지구로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약탈 행위가 그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가자지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폭탄과 이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폭파하고 부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라파에 아직도 파괴되지 않은 그런 이 터널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도 거기에 터널이 있다라는 걸 지금도 알고 있고 또 터널 안에 200명의 하마스 대원이 있다는 것도 알 텐데, 그렇다면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 터널을 향해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하마스 대원을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극우 장관들은 뭐 폭파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하마스가 그 안에 있다면 당장 폭파해야지. 테러 따위는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벤그비르랑 스모트리치의 주장인데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들의 말대로 바로 그렇게 터널들을 전부 폭파시켜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금 휴전 중인데 이제 라파 폭격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강경파의 이러한 요구와
그리고 국제사회에 자제하라는 그런 요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게다가 라파의 터널 구조가 워낙에 복잡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수십만 명의 피라미드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냥 폭발을 하게 되면은 민간인의 피해가 또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네타냐후 쪽에서는 이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왼수 덩어리들입니다. 그 터널을 또 민간인들 그 살고 있는 밑에다가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 때문에라도 그걸 폭파시키지 못하는 거군요. 자,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주 핫 이슈가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금년 7월쯤에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수감자를 그중에 한 사람을 구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폭행하고 학대하는 영상이 찍혔는데 이 찍힌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까지 자극하면서 지금 그야말로 아주 생 난리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이 생 난리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을 유출한 사람이 군 검찰 담당 법무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이 영상이 사실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 또 조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영상 유출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스라엘 남부 군교도소인 스데 테이만 시설에서 그런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학대당하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다라고 하고 외부로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 밖으로 흘린 사람이 다름 아닌 군검찰의 최고법무관 토메로 예루샬미라는 점인데요. 근데 의심스럽게도 이 토메로 예루샬미가 영상 유출을 인정한 후에 휴가를 내고 잠적을 했습니다. 집에는 이제 메모만 남긴 채 잠적을 했는데 마치 죄책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실종된 지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돼서 다시 체포가 되는데요. 이제 워싱턴 포스트 등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무관은 영상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휴대폰의 행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자신의 핸드폰이 바다에 빠진 것 같다는 등 증거 인멸 정황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되는 가운데 심지어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의 이런 일부 보도에서는 영상 조작의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촬영 날짜와 장면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두 개의 다른 영상을 편집한 것 같다라는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군 내부의 정치적 의도나 아니면 공작이 섞인 영상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은 안 보여주나요? 네, 이제 그 스크린샷으로만. 왜냐하면 이게 또 조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봤어요. 저는 봤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하나 끌고 갈 때 들고 있었던 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나가는데 방패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편집점이구나. 전혀 두 개의 다른 군인들이 이렇게 한 영상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그 의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봐도 약간 조작인 것 같은데 왜 조작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매동 조현영님이 다음 주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준다니까 우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터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터키 외무장관 피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단이 말하기를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전쟁이 끝나면 자기들의 권력을 팔레스타인 쪽에다 넘겨주겠다 이런 의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인지.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다른 나라도 아니고 터키의 외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일단 뭐 사실 이 발언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터키와 하마스가 오래전부터 이미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인데요. 터키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도 보지 않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정치 세력으로 대우를 해왔었죠. 그래서 하마스 지도부 일부가 이스탄불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터키는 지금 가자 재건과 그리고 행정 복원 과정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이스탄불에서 회의를 열고 그 가자 행정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거를 두고 이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말한 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꾸린 이 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하마스는 권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터키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제 겉으로는 권력 이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터키를 방패 삼아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계산이 깔렸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터키 얘기를 자연스럽게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터키가 하마스하고만 친한 것이 아니라 또 이라크하고도 친한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 2일이죠. 터키가 이라크하고 공통으로 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도대체 터키하고 이라크하고 물 관련 프로젝트 뭘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수자원 인프라 개발 협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터키 기업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댐을 짓고 그리고 토지 개간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계획만 봐도 댐을 3개 짓고 그리고 토지 개간 사업이 3건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즉 이라크는 석유 수입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터키는 기술과 시공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라크 물의 70% 이상이 터키에서 흘러나온다는 건데요.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모두 터키 발원입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물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서 그 긴장을 풀고 이제는 공동 관리로 가자라는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중동 수자원 기술력으로는 1등인데 이번 이 공사 수주를 터키에게 빼앗긴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근데 또 지정학적으로는 이라크가 원래 이란의 영향권인데 이번에 터키가 들어간 거는 이란의 세력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터키가 이란을 견제를 해주면 그건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또 그런 구조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현재 터키가 물 사업으로 이라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세력의 판에 이 터키가 들어가서 균형을 잡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경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웬만한 나라라면 2년 동안 동시에 이게 7개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 경제고 나발이고 다 아주 작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렀고 또 지금도 치르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로 또 좋고 회복력도 좋고 그래서 현재 경제 상태도 뭐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좋습니까? 지금 주요 재정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태가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의 벤치마크 지수인 TA125 지수는 전쟁 와중에도 주요 국제 지수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총 시가총액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심지어 세케라 가치도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IT랑 방산, 이런 에너지 산업 같은 핵심 분야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총알이 날아다니는 이런 전쟁 와중에도 투자자들이 이스라엘은 버틸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전쟁 중인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냐 이렇게 싶지만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이스라엘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입니다. 특히 이제 첨단 기술 분야, 예를 들어서 AI나 반도체, 사이버 보안 쪽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와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움직임과 함께 이스라엘 내에서 인수합병, M&A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나 IMF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도 이스라엘 경제 회복력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탄탄한 기반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말고 그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또 워낙 리스크가 많아요. 변수도 많고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거는 없을까요? 네, 뭐 이스라엘 경제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위험 요소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JNS와 그리고 포커스 이코노믹스 같은 매체에 따르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긴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지속적인 안보 불안이 향후 경제 안전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OECD 역시 지정학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WWNO 보도에 따르면 한때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전시 경제가 서서히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위 말해서 인적 초과 인출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노동 가능 인력들이 군복무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징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지는 기술 산업의 출신으로 이스라엘 수출의 절반 이상과 그리고 GDP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관광업은 전쟁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수출의 60%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제 오게 되면은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첨단 기술 분야와 그리고 일반 노동 시장 간의 격차가 커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경제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불안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 즉 탄탄한 체력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위에 피로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리스크 없는 나라가 없어요. 뭐 이 정도 리스크는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경제력이 이 정도로 탄탄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 회사 CEO로 아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이 이스라엘에 투자할 때다. 지금이 가장 이스라엘에 투자하기 좋은 때다. 돈 있으면 이스라엘에 투자해라.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이 말을 한 마이클 페르틱은 모델코드 AI의 CEO이자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벤처 캐피털 회사의 설립자이고 연쇄 창업가이자 초기 투자자이면서 여러 이스라엘 유니콘 기업을 보유 중인 인물입니다. 페르틱은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에 투자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술 생태계 자체가 워낙 강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 페르틱은 이스라엘의 기업가적 회복력은 여전히 탈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기 속에서도 혁신이 멈추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재능과 창의성, 결단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이제 가득한 생태계다라고 하면서 이런 환경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장소 중 하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 보안이나 AI 그리고 의료테크 같은 분야이죠. 페르틱의 주장은 간단한데요.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기술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 속에 숨은 기회를 봐라 이런 것인데요. 단순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혁신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예,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1월 3일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유대인이 어떤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반유대주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11월 3일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이스라엘군 교육자이자 강사인 59세의 라미 글릭슈타인인데요. 이 라미 글릭슈타인은 식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서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묻더니 대답을 하지 않자 머리에 쓰고 있던 키파를 낚아채서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릭슈타인이 다시 키파를 주우려고 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는데요. 그 충격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뇌출혈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근처를 지나던 한 남성과 2명의 정통파 유대교 남성이 그 폭행하던 남성을 저지해서 글릭슈타인은 자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글릭슈타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무슨 할렘의 어두운 거리 같은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맨하튼 도시 한복판, 그것도 한낮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2025년 미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치 나치 시대의 유대인 박해가 다시 시작된 것 같다며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을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징후범죄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매일매일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이렇게 부여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날 11월 4일이죠.
뉴욕 시장 선거에서 인도 출신 무슬림 조란 맘다니, 이름이 맘다니예요. 이 사람이 선출이 됐는데 이번에 이 사람이 뉴욕 시장 그 선거에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전날 이 유대인을 향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자 맘다니가 뉴욕 시장으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특히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조란 맘다니는 단순한 극좌 성향의 진보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최초의 무슬림 출신의 시장이자 공공연한 반이스라엘 인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유대인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뉴욕인데, 이 뉴욕 시장 자리에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입장을 가진 인물이 앉게 된 겁니다. 맘다니는 선거 운동 기간에도 내내 이스라엘은 아파르테이트 국가다, 가자 공격을 중단하라 같은 발언을 계속 반복했었고요. 심지어 자신이 뉴욕 시장이 되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자마자 체포를 할 거다, 이런 발언도 했었죠. 뉴욕 포스트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 사회가 선거 기간 내내 그래서 극도의 긴장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의 당선은 뉴욕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진영의 정치적 부상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는 곧 유대인 사회가 느끼는 불안감으로 직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 직후에 일어난 유대인 폭행 사건까지 겹치면서 유대인은 이제 거리나 정치나 어디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뉴욕에서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핍박과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대답을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리야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나저나 이유진 PD는 가자지구의 하마스면 하마스, 또 이스라엘의 경제면 경제, 이스라엘의 정치면 정치, 거기다 터키 문제, 미국 문제, 모르는 게 없어요. 게다가 오늘 또 의상이 가을이라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버지는 뭘 입고 나가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죠. 예, 자, 이번에는 매동 조현영님과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으로 더 깊이 들어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왜 조현영님이 매동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제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매동, 매력 덩어리. 예,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11월 4일 날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시장 선거에서 이미 예상했던 대로 조란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쪽에서 많은 걱정의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란 맘다니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약집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해가지고 반값 아파트, 뭐 최저임금 인상, 무상 버스, 무상 보육, 무상 시리즈 있고요. 그 뉴욕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NYPD. 그걸 이제 사회복지사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흑인들 너무 많이 체포하니까 뭐 사실상 해체고, 뭐 그다음에 이걸 뭘로 감당할 거냐? 재원은 부유층의 증세, 부유세로 감당한다.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그래도 그 젊은 청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뭐랄까 좀 텔레제닉이라고 하나요? 좀 화면도 잘 받고 좀 역동적이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 훈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층한테 돌풍이 일었고 지금 청년층이 지금 일자리도 없고 되게 힘들어요. 그 뉴욕의 경제난이. 뭐 지표상으로는 좋은데 이제 실물 경제는 별로 안 좋다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뭐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뭐 크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민주당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발언을 들어보니까 좀 위험한 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네트냐후 총리가 뉴욕 방문 시 체포하겠다. 샤리아법, 그 이슬람법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다. 그 다음에 IDF는 학살자, 글로벌 인티파다는 소수자 인권 보호 운동, 뭐 이런 식의 그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유대 이스라엘을 친 이슬람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설명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사예요. 아 이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또 친 이슬람까지 뽑아놓은 반유대 해서가지고 이게 좀 충격이 이제 더블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폴리마켓이라고 시장 예측 사이트에 의하면은 수백만 명의 뉴요커들은 맘다니 승리 시 도시에서 떠날 것이다. 엑소더스 할 거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사진 좀 잠깐 좀 보여주세요. 나는 잘 모르겠네요. 잘 생긴지. 그러니까 뭐 그냥 기존의 민주당 노인네들보다 낫다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모델을 뽑죠. 네. 왜 그 생긴 거로 따지면 뭐 조 기자나 뭐 저나 뭐 맘단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맘단이는 오히려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수염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라온 배경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인도계라는 말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간다 아버지는 우간다 캄팔라 출신이고요. 그 아프리카학을 전공했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모친은 우간다에서 이제 영화 감독을 했는데 그 영화 감독 후원자가 이제 카타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맘다니는 대학 시절에 이제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 집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 팔레스타인 어떻게 보면 꿈나무죠. 그리고 살아왔는데 이게 그럼 왜 갑자기 그래도 뉴욕에서 브롱스 사이언스 과학고등학교 나올 정도고 이게 사립대학 가면 금수저인데 왜 갑자기 친 팔레스타인 빠졌나 했더니 이게 부친의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그 무하마드 맘다니는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입니다. 어허. 그리고 9.11 테러 직후 2004년에 발간한 저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 폭탄범보다는 전사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범죄가 아니고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는 반인도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야만적 행위로 낙인 찍기다.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 정치적 활동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완전 희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러를 옹호한 것이죠. 반인류 범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일상적인 정치 행위로 치환시켜 버렸는데 고로 이제 조란 맘다니의 이 반유대 친 팔레스타인은 가족력이다. 반이스라엘 유대주의는 가족력이고 조기 교육의 효과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조란 맘다니가 오늘날 이렇게 뉴욕 시장이 되기까지 뒤에서 이렇게 스폰해준 조력자가 반유대주의자 조지 소로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난 31일 날 영국 데일메일에서 특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지금 거의 은퇴고 그 아들이 이제 후계자 알렉스 소로스가 맘다니 시민단체 운동 자금 및 선거 자금을 이제 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30일 날 보도가 됐는데 그 알렉스 소로스는 여러 NGO 자선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세탁해가지고 4천만 달러를 지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제도권 미디어에서는 마치 젊은 청년 뭐 활동가 가난하지만은 야심만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조지 소로스 억만장자들이 돈을 댄 거라는 것이죠. NGO 대표적으로 뭐 USAID 이런 에서 이제 키워진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제 시민 운동가라는 게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정치 철학은 어떻습니까? 이 맘다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네오 막시즘이라고 신좌파라고 보시면 되고 이른바 제3세계 이론 탈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옛날 8,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종속지배 이론, 신제국주의 이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서구 제국주의는 절대 악이다. 어허. 그리고 피지배자인 제3세계 국가들은 절대 선이다라는 구도로 딱 양분을 시킵니다. 고로 제3세계 국가가 하는 테러 등 모든 범죄 행위는 절대 선이다. 왜? 그들은 투쟁하는 거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걸 옹호를 합니다. 이른바 그걸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도 포장을 해요. 지하드들은. 고로 탈식민지화는 사실상 제국주의 시스템을 해체하는 거다라고 탈식민지화 사관을 가리키는데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옛날 그 마르크시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급 투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크시즘에서 얘기하는 착취자, 자본가, 부르주아가 피지배층 노동자 계급을 이렇게 탄압한다. 고로 이걸 엎어야지 유토피아 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급 투쟁 사관인데 이거를 국제 정치로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가 지배자, 자본가가 되는 것이고 제3세계가 이제 피지배자 구도로 이렇게 확장을 하니까 고로 맘다니의 이제 작법은 이래요. 이슬람 테러 세력은 제3세계 피지배자이므로
지하드는 이른바 자유를 위한 투쟁 활동이다, 정치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건 투쟁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또 극렬 이슬람 테러를 일반인들은 이제 비판을 하면은 너는 이슬람 혐오자, 이슬람 포비아라고 인종차별죄로 찍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던 시리아법도 뭐 소수 인권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궤변들이 늘어난 게 이런 구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탈식민 사관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거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왼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식민지 사관에 따르면 지금 모든 유럽 제국이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현존 마지막 제국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 중동에서 미국 제국의 그 전진 기지가 바로 이스라엘. 고로 이스라엘도 제국주의 수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 탈식민 사관에 따르면 미 제국주의는 타도의 대상이죠. 고로 미 제국주의의 전진 기지인 이스라엘도 제국주의로서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배자, 착취자가 되는 것이죠. 이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테러는 피지배층이므로 이른바 모든 테러는 정당하고 선한 행위. 그러니까 그 10월 7일 때 이제 부녀자 강간하는 건 선한 행위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왜? 그 팔레스타인이 피지배층이니까 피지배층이 지배층에 대한 공격은 무조건 선하다라는 로직이거든요. 그게 탈식민지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장선에서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는 이게 뭐냐? 이거는 정리, 학살대에 대한 부조리 모순이다. 그래서 테러를 갖다 정당화시키는 이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뭐 다른 나라, 다른 도시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뉴욕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말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뉴욕인데 그 뉴욕의 시민들로부터 이 맘다니가 선택을 받았다. 여기는 그 또 유대인들이 많이 또 이 투표에 응했을 텐데 반유대주의자 맘다니가 이 선택받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건 탈식민지 사관이 이게 옛날 80년대 그 종속 이론에서 나온 건데 이거 옛날 구닥다리 이론이 68혁명 때 있는 걸 왜 다시 이게 부활이 됐냐? 그게 바로 10월 7일 학살 테러에 대한 거짓 선동, 가자 주민에 대한 학살, 제국주의 학살로 규정하면서 이게 결합이 돼서 폭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맘다니가 이제 압승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극좌 대학가 학술의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탈식민지 사관이 범용 주류예요. 이걸 다 배워갖고 나와요. 이미 밑밭이 깔린 거죠.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근데 기존에 이제 뭐 트럼프 그 대선 때도 봤지만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LGBTQ 젠더 성정치 갖고 맨날 이거 하니까 선거에서 계속 깨지는 거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피로도도 있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상태에서 이제 10월 7일 학살이랑 탈식민지 사관이랑 결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새바람을 불어일으킨 거죠. 이 깃발을 누가 들었냐? 맘다니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은 것이죠. 지지층 사이에서. 그래서 그것만 있는 그리고 뉴욕에서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이 반유대 정서가 왼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 오른쪽에서도 반유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유대가 범용이 돼버렸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맘다니가 당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월 7일 전쟁을 팔레스타인 학살 프레임 거짓 운동이 창건하면서 이제 이 그 탈식민지 사관하고 결합되면서 폭발력을 발휘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맘다니를 어떻게 보냐면 오바마의 정치적 승계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도 이렇게 좀 겉으로 중산층처럼 이렇게 엘리트처럼 행동하지만 내용들은 되게 살벌한 내용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벤치마킹한 거고 실제로 오바마랑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보통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 뭐 LGBTQ나 반 이스라엘 그 집회에 가보면 애들이 좀 정상인 애들이 없어요. 다 살찌고 막 머리 이상하게 밀고 다니고 이런 애들 많은데 굉장히 그래도 저 정도면 스마트한 거거든요. 저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의 어떤 적자다. 제2의 환생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큰일이네. 그럼 그 도대체 뉴욕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찍은 겁니까? 맘다니를 찍었답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었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출구조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데이터가 이제 나중에 한 1, 2주 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만 이게 마지막 보면은 유대계 뉴욕 시민 중에서 그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지율이 맘다니가 16%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명 중 1명은 유대계 중에서는 맘다니를 지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계 극좌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제이 스트리트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소리, It's Not Now.
글로벌 인티파다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반이스라엘 노선을 펼치는 반유대 그 극자단체가 있어요. 유대계 극자단체가. 이 친구들이 뭐 만단히 지지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상식이죠. 근데 또 극소수긴 한데 그 반면 이제 범정통파, 이제 초정통파 말고 이제 유대 정통파는 여론이 어떠냐면 그 선거 직전에 미주 전체에서 이제 한 1,100명의 랍비들이 이게 공동 성명 이거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서 만 단위를 반대한다. 이거 투표하면 안 된다. 미래에 걸린 문제다라고 연판장을 돌렸어요. 1,100명이. 그럼 이것만 보면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또 경쟁 또 연판장이 나오는데 이게 극좌단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미주 전체 유대계 랍비 1,344명, 200명이 많죠. 서명한 또 다른 공동성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팔레스타인 자위권 인정은 증오가 아닌 깊은 도덕적 결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팔레스타인과 공생할 수 있다. 뭐 이국가 해법 냄새도 나고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를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근데 실제로 나니까 선거 집회 유세를 보면은 요단강부터 지중해 아시잖아요. 그 학살이거든. 그걸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뭐 성립할 수 없는 양비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일반 뭐 극좌 유대인이면 내가 오케이 인정, 뭐 중도 인정. 근데 유대계 랍비 1,344명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랍비보다 1,100명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과반 이상이 만 단위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유대라는 게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중간이 존재하나요? 그게 예스 아니면 노잖아요. 반유대 중간이 어디 있어요? 영어 아니면 일인데 여기서 중도를 딱 넣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두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한마디 했죠. 야, 만 단위를 찍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정상이냐? 그러니까 무리시고 표현은 돌대가리라는 거죠. 어떻게 너네를 학살하겠다는 애를 갖다가 뭐 유대계는 찍냐? 이거 사실상 저는 거의도 한 30-40%는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반유대 뭐 좀 니네들 찍었는데 뭐. 그러니까 찍어도 뭐 당선될 수는 있지만은 유대계 표심만 딱 뜯어서 보면은 이 정도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2명의 유대인이 모여 있으면 3개의 정당이 생긴다고. 그 안에서도 말들이 막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 뭐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오죽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겠습니까? 절대로 조란 맘단위는 안 된다라고 연판장을 돌리는 사람이 그런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또 두 국가 해법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또 유대인도 있는 거고 하여튼 말이 많은 민족이에요. 말이 많은 민족인데 이 유대 민족들의 이 정치적 이 성향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 엄청난 곤란을 겪었던 과거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중도하면서 그 반유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중립한다. 이거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역사를 보면 이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입증이 돼요. 그 1893년에 창립한 독일 시민중앙회라는 게 있어요. 현지에서는 CV라고 부르는데 6만 명에 달하는 독일의 그 최대 그 유대 단체예요. 그런데 중도 좌파 정치 성향이에요. 이것도 중도를 하는 것이죠. 독일 나치당과 타협의 정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1938년 모두 학살 처형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파리 하다가 이제 학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맥스 뉴먼이라는 그 정치인이 또 유대계인데 그 독일 현지에서 이제 국가사회주의 독일 유대당을 또 이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치당의 어떻게 보면 유대 분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독일 국가에 충성하는 유대계라면 유대 국가 정체성보다 독일 국가에 더 충성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 나치 발언도 하고 독일 국가 그 국가주의에 어떻게 승복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정책 아래 나치에 부역하다가 그럼 이 사람을 그러면 독일 나치가 살려줬냐 이 중도 한 사람들 1935년에 모두 게스타포로 끌려갔어요 수용소로. 그러니까 중도의 끝은 뭐다? 다 학살로 이게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독일 나치만 그런가? 소련 유대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일 3인당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는데 1930년에 모두 수충됐어요. 그 보통 유대 공산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스탈린 밑에서 부역하다가 1930년대 모두 또 유대인 딱 찍어가지고 다 수총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해도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계가 생존 차원에서 기성 정치 세력과 기생해서 이게 중립을 한다라는 거야. 그건 이해돼 세속적으로. 근데 그 결과값이 엄청난 후과
다 학살로 이제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그 패턴이 지금 뉴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위 얘기해서 중립적 유대 랍비 1344명 뭐 극자판을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이 짓을 또 한다는 것이죠, 유대계가.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뉴욕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16세기서부터 18세기까지 그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를 피해서 또 프랑스에 있던 그 위그노들 카톨릭에 저항하는 신교도인들을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위그노들도 이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위스 들렸다가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특히 이제 뉴욕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도시 그리고 뉴욕에서부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만큼 이 유대인과 뉴욕 그리고 유대인과 미국 떼놓을 수 없는 곳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뉴욕에서 오늘날 이렇게 반유대주의자가 또 시작이 되고 이 뉴욕이 이 지경이 된 거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만단이 뉴욕 시장 당선은 어떻게 보면 반유대, 반시온주의, 반이스라엘의 제도화 이제 제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서가 아니에요. 이제 정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물론 그것도 있고 이건 또 뭐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그 미국 패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따라서 이렇게 유럽을 거쳐서 스페인부터 쫙 돌아가 미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걸 트래킹해 보면 이제 제국의 흥망성쇠예요. 유대인이 빠지면 그 나라 망합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른바 유대 기독교 전통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패권국가가 됐죠.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됐는데 근데 그 초기 단계부터 건국 초기 때부터 이런 징조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아버지이죠. 조지 워싱턴 국부가 1790년에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뉴포트 유대인 시너가 그 유대인 회당에다가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종교적 편협이나 박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 종교 탄압 절대 하지 않는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서신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가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미국의 전통 유대인을 보호하는 게 수정 헌법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축이 된 거고. 그럼 조지 워싱턴 1대 국부만 그런가? 아니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그 아들 6대 존 퀸시 애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관한 깊은 이 사람들이 통찰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고대 조국 건설,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표한 바 있고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 해외 유대인 에이전시 이런 사람들하고 서신 교환하면서 유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어요. 이게 뭐예요? 조지 워싱턴은 유대인에 대한 그 보호를 얘기했고 수정헌법 1조를 통해서 2대 대통령은 뭘 했냐? 이게 시온주의예요. 유대인 국가 건설을 인정한 거예요. 헌법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런 건국 초기 때 미국은 그냥 정착민들이 모여있는 농민들이거든.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큰 패권에 누가 알았겠어. 근데 씨앗은 이미 이때부터 창세기 12장 3절이 바뀐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결과값이 지금 나오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제 만 단위의 어떤 그 시장의 출현은 이게 반유대의 범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유대 공화주의 파산을 의미하는 선행지표라는 것이죠. 과거 역사를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미국은 지금 이거를 엔타임의 징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뉴욕이야말로 그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경제 도시고 사실 뉴욕의 경제는 전 세계 경제나 다름이 없는데. 그 뉴욕의 경제가 뉴욕의 상태가 앞으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망조가 들면은 미국이 망조가 드는 거고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울한 얘기인데 이 무슬림 시장 뉴욕으로만 끝나야지 다른 도시까지 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아프리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이 저지른 테러가 자그마치 15개국에서 아프리카의 15개 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사상자만도 벌써 10월 한 달 동안 3,000명 이상 나왔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테러가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 순으로 보면 이제 수단에서 이제 500명이 살해됐거든요. 와우. 그 수단이 지금 이제 정부군하고 이제
반군하고 쪼개져 가지고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RSF가 반군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부 지역을 딱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병원을 장악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산모유아 500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이게 양측이 30개월 정도 내전 상태인데 내전 상태가 이르면서 애꿎은 기독교인들만 이게 학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 7,000명 이상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7,000명 이상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위성 사진 보면은 피자국이 있어요. 예. 위성 사진으로 위성 사진으로 피자국이 보일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완전 도륙전을 벌이는 거야. 7,000명 이상 했는데 이걸 통계를 뽑으니까 하루 평균 30명이 죽은 거예요. 야. 그럼 시간당 한 명씩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심각하더라고. 너무 이렇게 폭증하니까 이게 뭐 항상 뭐 박해는 있어 왔지만 이 정도로 급격하게 스파이크는 좀 처음이라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럼 수단 나이지리아 말고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사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헬 지역. 사헬 지역에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하라 사막과 열대 사바나 사이 중간 지역이에요. 저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 지점이에요. 예, 저게 띠인데 그 세네갈 북부부터 뭐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여기인데 여기가 주로 이제 저기에서 이제 주로 테러들이 많이 폭증해요. 근데 왜 그런 적도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간 위쪽인데 기후는 약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대 사바나 중간 지역이 사막화가 돼가지고 그 인구 출산율은 엄청 높은데 식량이 없어. 그러니까 또 정치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부패한 독재국가가 항상 나오고 종족 갈등이 많고 자연 생태가 불안하고 정치 불안, 식량난, 국제 범죄 등으로 이슬람 테러 단체의 어떤 창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BBC 자료인데 그 지난 2024년 기준 전 세계 테러 사망자의 절반수가 저기서 나와요. 어허. 24년 기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헬 벨트라고 얘기하지만 사헬 테러 벨트가 요즘 새로운 악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BBC는 또 문제의 사헬지대는 남미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마약 밀수 중간 기착지가 바로 저기 사헬 테러 벨트가 그래서 뭔가 그 지옥문이 저 벨트에서 열린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 근데 기독교 그 교인들의 학살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어나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학살을 저지르는 게 종교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특히 그 뭐 이슬람 세력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이지리아에 이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테러 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코하람이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력이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세가 불안하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들이 막 나와요. 아하, 새로운. 보코하람 말고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플라니족 계열이 그 무슬림 테러 세력인데 보통 이들이 나이지리아만 따져보면 나이지리아 기독교 학살의 55%는 이 자생적인 플라니족 계열의 이슬람 테러 세력이에요. 현재 이제 완전 벤처 이른바 스타트업 그 테러인데 그리고 ISIS와 보코하람은 전체 8%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자생적인 폴리나 테러 세력은 대형 그 메이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메이저 테러 세력이 있잖아요.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전술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 지역에서 AQ 2.0의 현지 대리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제 플라니족 계열이 활동하고 있고 AQ 2.0의 지휘를 받아서 연간 한 10,000명의 테러 사항들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 제가 이제 이슬람 그 테러 공화국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AQ 2.0이라고 알카에다 2.0이 사헬 지역 이슬람 칼리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기 국가 보면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를 어떻게 보면 교두보로 삼아서 저 지역 그 사헬 벨트를 전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테러 전초기지 교두보로 삼고 있고 문제의 사헬 지역 상국은 이슬람 칼리프 2단계 2026년부터 27년까지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아랍의 봄 2.0 기획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저 지역을 이제 그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침공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 대량 기독교 학살이죠. 이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이제 인피델은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피델 1번이 기독교인이니까 지금 대량 학살 시도탄이 일어나고 있고 저기는 사헬 지역은 사실상 이제 AQ 2.0이 지금 잠식하고 들어가 있다라고 보신 게 맞고 AQ는 현지에 뭐 JNIM 등등 그 로컬 테러 조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계약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떤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현지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대기업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이 뭐 AQ 2.0이라고 한다면 로컬 이제
지역 로컬 기업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지금 테러 세력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아프리카 사헬 지역, 그 사헬 테러 벨트 이 지역에서 이렇게 플라니 같은 테러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어떤 배경은 있습니까? 그게 러시아더라고요, 보니까. 어허. 원인이. 그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제 해체됐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아프리카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용병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미네랄 광물들을 이제 탈취를 위해서 그 현지 원래 플라니족이 있어요. 그냥 무슬림이 그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민간인 플라니족을 그냥 학살을 해오니까 여기에 대항하고자 플라니족들이 현지 테러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 불안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테러 단체에 가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러시아가 이슬람 테러 창궐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지 테러 관점이고 그리고 이게 좀 지정학적으로 한 발 뛰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가 이제 뭐 약간 주변부 아닙니까? 국제 지정학 관점에서는. 근데 이스라엘이 그 7년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7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이란도 깨고 아사드 정권도 붕괴되니까 중동에서 러시아가 패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러시아 패퇴 가서 러우 전쟁 집중하고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로 다 거점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쫓겨나니까 아프리카로 거점 옮기고 시리아 중동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쇠퇴하니까 이제 홍해에서 이제 서아프리카로 완전 전략적 거점을 이동하고 있고 앞서 얘기한 그 테러 벨트 사헬 3국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 또 여기다가도 그 군사 시설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군수 병참 기술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 그 사헤라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드는 게 이제 러시아의 목적이에요. 그걸 원래 중동에서 하는 게 이게 밀려난 거죠, 아프리카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해 지역 정세 불안을 누가 가장 조장하냐? 이게 러시아가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엎으면서 계속 반군 지원했다가 정부군 지원했다가 계속 붙었다가 끊이질 않아요. 이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장기 포석이 뭐냐? 유럽 침공에 대한 그 교두보인데 유럽은 어떻게 침공? 군사력 침공하는 게 아니라 내전이나 이게 발생하면 지금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난민들 갖다 유럽에 유업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난민 침공이라고 데모그래픽 인베이션을 지금 획책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러시아 참 왜 이럴까? 자, 근데 그 사헬 지역을 러시아만 눈독 들이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도 지금 눈독 들이고 있다 그래요. 특히 이 사헬 지역에 나이지리아에는 이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중국하고 나이지리아하고 군사 협력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러시아 들어가면 중국이 또 안 낄 수가 없죠.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도로, 철도, 항만 중 인프라 건설을 해서 지금까지 최소 200억 달러 하나로 한 29조 원을 투자했답니다. 이게 1대1로 연장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된 리튬 가공 공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과 나이지리아는 지난 5월달에 군사 협력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실탄 제조 공장도 지어주고 그래서 거의 뭐 여기서 기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지리아 하나의 거점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도 지금 이 지역에 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패권 세력이 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러시아랑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 이슬람 테러 세력이 창궐하고 또 테러 희생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알고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미군을 투입해서 기독교인을 보호하고 테러리스트를 섬멸하는 군사작전을 전쟁부에다 오다를 내렸습니다. 지시를 했죠. 근데 이제 말은 이제 시원하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파병까지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현지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 박해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했지만 사실상 아프리카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의 패권 전쟁 이게 새로운 이제 주변부에서 핵심부로 또 떠오르니까 여기서 또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미중러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도 개입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군사 행동보다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나토의 안보 책임 관할 걸 아프리카로 아마 확대할 것 같아요. 결국에 아프리카가 중로에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위험하니까 이건 너네 안보 관할 아니냐. 나토 개입해서 이거 정리하라 그러고 또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라고 이코와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안보 지원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현지 대리세력 지역 국가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테러 방면과 이제 중로를 이제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슬슬 나오는 얘기가 이제 미국은 영내에 있는 모로코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 있어요. 모로코가 이제 아브라함 협정국인데. 모로코와 터키 등을 지중해 국가를 동원해서 사헬 지역 대테러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사 지원을 미국이 이런 모로코나 터키를 해가지고 이 사헬 지역을 좀 접수해라, 견제해라 이런 얘기고 또 그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헬 지역 그 중간 딱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소말리란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국가 인정을 받으면 이제 미군 해군 기지 쓰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부대 운영권을. 그러면 소말리란드가 이제 그 사헬 그 테러벨트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주둔하면은 홍해에 있는 후티 반군도 견제 가능하고 또 소말리란드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소말리아도 여기도 장난 아니거든요. 테러 천국인데 이거를 척살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로코랑 터키가 이제 그 사헬 벨트 위에서 이게 견제를 하고 밑에서는 이스라엘이 치고 올라가면 이거 그냥 찢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동에서 이제 좀 조용해지니까 뭐 조용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좀 조용해지니까 이게 아프리카로 이 전장이 옮겨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독교 학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정학 패권 싸움이 돼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재 기독교 대량 학살에 인해서 이제 종교 간 이제 평화가 나오고 명분으로 이제 활용될 여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이스라엘 투데이인데 오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 하마스 얘기 그리고 또 터키, 미국,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모로코, 러시아, 중국까지 전 세계 문제를 우리가 오늘 총 1시간 내로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니까 아프리카 다 공격이 그 중심지거든요. 주변국을 한번 이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또 할 일이 많죠. 예, 예. 다음 주도 또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